자, 영문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 학습 두 번째 시간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수업 들을 때는 볼륨을 좀 키우고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오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1880년대 개화 정책의 추진 내용을 배웠었고, 이 개화 정책의 추진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 사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도별로 시기별로 위정 척사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개화 정책의 결과 만들어졌던 별기군에 대한 90군데의 차별로 일어났던 임오군란의 진행 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으로서 제물포, 그쵸? 제물포 조약과 그리고 청나라와 맺었던 조정상면 수륙 무역장적 수육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25로서 이 개화정책과 위정척사 이모곤란 이후에 1884년 개화파, 그 중에서도 급진개화파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갑신정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주변 서구 열강들 간의 각 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알겠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급진개화파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는데, 아까는 계속 개화파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급진개화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급진개화파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자, 둘 다 공통점으로는 개화파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한쪽에는 온건, 한쪽에는 급진.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우리 고려시대 말에 온건파 사대부, 급진파 사대부에 대해서 배웠었죠. 조선이라는 배가 가고 있다가 이제 고장이 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조선이라는 배를 고쳐서 계속 고려라는 배를 계속 고쳐서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측, 또 한쪽에서는 고려라는 배가 침몰 했으니까 우리 이제 새로 배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측이 있었죠. 그 고래라는 배를 고쳐서 쓰자라고 하는 성리학자들이 온건파사대부였고, 대표적으로 정몽주가 있었고, 이 고래라는 배가 이제 침몰해 나가고 있으니까 새로운 배를 하나 구하자라고 하는 급진파 사대부, 대표적으로 정도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온건급진이 나왔듯이 여기서는 개화를 하자는 것은 동일하지만 개화를 하자는 목표는 같으나 그 방법과 속도에 따라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온건개화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김홍집, 윤중, 그리고 뭐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화를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점진적 개혁을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그런 개혁 방향으로서 이 온건개화파는 친청파가 주로 많았어요. 친청파라고 하는 어느 나라랑 친하게 지내자,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들로서 청나라가 실시했던 근대와 개혁이었던 양무운동을 본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이 양무운동이 뭐냐면 청나라 말, 중국 청나라 말에도 농민 반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청말의 농민 반란, 대표적으로 뭐 태평천국 운동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병사뿐만 아니라 청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서양의 세력들이 군사력을 빌려주어서 서양의 우수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농민 반란들을 막 진압하고 있는 거를 청나라 사람들이 본 거예요. 서양의 우수한 군사 과학 기술을 보고 이 청나라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우리도 서양의 군사 과학 기술 보고 우리도 서양의 군사 과학 기술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속 서양의 과학과 기술이라 그랬죠.
자, 이 양무운동을 추진할 때 그들의 중심 사상은 중체서용으로서 중국의 몸체로서 중국의 근간이었던 중국의 정치, 황제가 통치를 하는 이 황제 독재 체제와 그리고 사상, 그들의 성리학 중심의 사상, 그리고 중국 전통의 문화, 이런 거는 중국의 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서양의 쓰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건 서양의 기술들은 받아들이고 쓰자라고 하는 기술과 군사, 교육,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측이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을 받아들여서 이 온건개화파들도 점진적 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방법이, 우리 조선도 근대화를 양무운동처럼 하는데 중국의 중체서용을 본받아서 동도서기의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이거 똑같아요. 중체서용이랑. 동도서기는 우리 동쪽, 우리 조선의 정치, 문화, 사상, 제도, 정치, 문화, 사상,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 과학, 문화,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측이 온건개화파들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주로 이들이 1880년대에 정부의 개화 정책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화 정책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우리 배웠듯이 개화 정책에서 우리는 갑자기 민주주의 하겠다 이런 내용 없었죠. 왕이 정치하는 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방문국 이런 것들 만들었었죠. 기기창 이런 것들 만들었었죠. 근대 과학기술, 서양의 과학기술 이런 거 받아들였으니까. 자, 한편으로 이제 급진개화파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김옥균,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홍영식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 급진개화파들로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빨리 하자는 거죠. 자, 이들은 이미 이전부터 일본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 친일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과 교류를 자주 가졌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메이지 유신, 일본의 근대화 개혁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라고 하는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했었던 주요 사상들이 문명개화론이 되겠습니다. 이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다른 내용으로서,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일본의 문명개화론은 중체서용론이 중국의 정치, 사상, 문화 이런 거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 군사 이런 거 받아들이자라고 했는데, 급진개화파가 받아들였던 이 메이지 유신의 문명개화론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이런 거 싹 다 바꾸자라고 하는 측이 문명개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동도서기의 이 도와 기 모두 서양식으로 바꾸자고 하는 서도 서기와 같은 말이겠죠. 알겠죠? 자, 일단 우리는 개화파가 어떻게 분화되었고 그들이 각각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온건파와 급진파를 중심으로 배워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온건파가 주장했던 동도서기론, 그리고 급진파가 주장했던 문명개화론, 이거 각각 어떻게 비교하는지 잘 알면 되겠죠. 동양의 돈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측이 온건개화파라면 문명개화 싹 다 바꾸자. 쉽게 말해서 서도서기 하자. 서양의 정치, 제도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서양의 기술과 과학 이런 거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급진개화파의 문명개화론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각각 배우면서 개화파의 분화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여기 나오듯이 자, 지금 그렇게 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다고 했죠. 청군, 우리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온 청군 3,000명가량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모군란 결과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 공사관을 지킨다는 일본 군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외국 군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지금 다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정치하는데 자문을 해주겠다는 고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서 마젠창, 청나라 사람 마젠창, 재정 고문으로서 선생님 앞에 그리고 멜렌도르프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선생님 앞 시간에 설명을 선생님 잘못했네요. 외교 고문으로서 마젠창이고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서 멜렌도르프입니다. 독일 사람. 이거 앞에 내용들 좀 수정을 합시다. 선생님이 좀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 머릿속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이 있는 상황에서 자, 고종이 우리 1880년대 뭐 한다 그랬죠? 개화정책 추진한다고 했었죠. 자, 개화정책 추진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죠. 자, 국가 주도에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 뭐가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금, 돈이 필요하죠. 근데 당시에 우리 또 알아, 조선에서는 지금 당시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한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종은 재정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재정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도 부르고 그리고 개화파였던 김옥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계속 개화정책 추진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니까 멜렌도르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찍읍시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 근데 돈을 찍으면 당연히 우리 앞에 당백전 하면서 배웠죠. 돈을 계속해서 대책 없이 찍어내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돈 찍어낼 때도 잘 그런 걸 판단하고 돈을 찍어야 되는데 이 멜렌도르프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찍어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차관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 오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 아까 김옥균이 일본하고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랬죠. 일본도 계속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 오겠다라고 해서 그래 고종은 옥균아 그래 네가 왕인 내가 너를 한번 믿어볼게. 김옥균 가서 일본 가서 돈 빌려 와라 라고 해서 김옥균이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실패. 일본이 빌려주겠다고 막 이전에 사인을 보냈지만 실제로 김옥균이 돈 빌리러 가니까 돈을 안 빌려줘. 자, 김옥균이 가기 전에 똥덩거리면서 내가 돈 빌려 오겠다. 우리 개화정책 하는데 아무 이상 없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급진 개화파가 그렇게 똥덩거리고 있었는데 차관 도입에 실패. 김옥균의 일본 차관 도입이 실패하면서 당연히 급진 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입지가 줄어들고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급진계약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급진계약파 위기. 급진계약파 위기인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급진계약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우리 지금 위기다. 우리는 정변을 실시해서 반란,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까 입지가 줄어든 것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추가로 급진개화파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급진개화파가 위기에 빠지는 이런 급진개화파 내부적 상황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인 특히 동아시아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청프 전쟁이 벌어져요. 어디가 싸웠을까요?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싸워요. 왜? 원래 청나라는 베트남은 청나라 예하에서 청나라 황제의 명령을 듣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베트남은 청의 황제에게 조공과 책봉을 보내고 책봉을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제국주의 시대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을 두고 청과 베트남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베트남에서 청과 베트남이 전쟁이 벌어지니까 당시에 청에 들어와 있던 우리 조선에 들어와 있던 3,000명의 청군 중에서 일부를 대부분 약 한 2,000명 가량을 이 베트남 전선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 왜 전쟁을 치르려면 병력이 필요한데 지금 조선에 진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베트남 빨리 보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선에서 청군이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지금 찬스죠, 지금. 지금 청군이 우리 조정을 내정 간섭하고 지켜준다는 목적으로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청군이 빠진대. 그러면은 경비가 약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공사 외교관들이 자 김옥균 일파 너희가 반란 일으키면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급진계야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군도 빠져 거기다가 일본군이 도와준대. 자, 이렇게 기회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정변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그날이 계획을 잡은 날이 바로 우정국이라고 하는 80년대 개화정책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적 우편제도 지금의 우체국이 되겠죠. 우체국의 전신이 되는 이 우정총국이 이 우정국들을 총 관리하는 중앙 컨트롤 타워가 되겠죠. 이 우정총국을 여는 날, 우정총국이 이거 연다고 이제 개막식 그런 축하연이 있는 자리에서 그때 경비가 그때 사람들 막 정부 인사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도 좀 약해지고 이렇게 하는 걸 예상을 하고 이날을 거사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정총국에 불을 지르고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민시정권의 요인들이 우정총국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이 민시정권의 요인들을 대규모로 죽이게 되면서 도륙을 하게 되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우정총국에서 이제는 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가서 왕과 고종과 왕비, 민비, 명성황후를 잡고 개화당이 이제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급진개화파가 이 왕과 왕비를 인질로 삼아서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정부를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14개조 개혁을 바탕으로 조선을 근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프린터 보면은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과 의미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관련 자료 및 사료 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금요일 날 다 프린터 나눠줬죠. 그거 보면서 이 강의 들어야 됩니다. 자, 관련 자료 및 사료 우리 D페이지 한번 볼까요? 프린터 18의 D페이지. 거기서 1번 보겠습니다. 이게 개혁정강 14개조의 내용입니다.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발표한 내용들 첫 번째, 흥선대원군을 조속히 귀국시키고 종래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을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흥선대원군은 이모군란 때 청으로 압송돼가지고 거기 있었으니까 청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청에 조공하던 것도 폐하고 없애고 이제 우리는 자주국으로서 청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1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청에 대해서 4대 외교하지 말고 청을 황제로 모시는 4대 외교하지 말고 우리 자주 독립하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 정강의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자, 2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신분제 없겠다. 이제 양반 쌍놈 전인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신분제 없이 인민이 평등하다라는 근대적인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지조법 개혁을 실시해서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재정을 넉넉히 한다. 여기서 지조법이란 토지세를 징수하는 지조법은 토지세금을 징수하는 건데 이거를 개혁하겠다는 거죠. 자, 기존의 토지세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이런 걸 걷다 보니까
백성 부담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뒀는데 또 걷고 이런 중복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지도법을 개혁하겠다고. 그래서 지도법 안정적으로 토지세를 거두면서 국가의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백성들도 이제 중복적으로 안 거두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밑에 12조 보면은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담당한다. 호조가 뭐 지도법이고 토지세고 이런 모든 세금을 호조에서 담당하게 하면서 재정을 단일화하면서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3조 지조법 개혁과 연관이 있는 게 12조 국가의 재정을 호조로 일어나 모든 세금은 호조만 걷는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 내용인 8조 보면은 뭐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이제는 근대적인 경찰제도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고. 자, 9조 해상공국 폐지 보면은 해상공국 먼저 모르죠? 해상공국이 뭐냐면 개항 이후에 타격을 받은 보부상이라고 있죠. 우리 조선시대 대표적인 상인으로서 개나리 보찜 메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업행위했던 이 보부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개항 이후에 얘들이 왜 타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타격을 받았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특권을 주니까 이 갑신정변에서는 이제부터 모든 특권 받는 세력 없애야 된다. 양반이고 해상공국에 있는 뭐 보부상이고 특권 받는 거 없어야 되니까 이제 해상공국 폐지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신 13조 보면은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속해 있는 관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의결하고 공포해서 시행한다라고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의정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국회처럼 활용을 하겠다. 거기서 의정부의 대신들이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왕이 법을 만들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내각 정부를 따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죠. 입법부를 다시 새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 선생님이 14개조 개혁정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 자료는 선생님이 프린터 뒷장에 올려져 있고, 자, 이거는 그 내용에 따른 각각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거고, 문벌 폐지하고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폐지하겠다는 거는 인민평등권을 확립하고 신분제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지조법을 개혁하겠다는 거는 국가의 재정을 토지세 징수를 안정적으로 해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중복적으로 걷는 거 막아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미고 해상공국 폐지하겠다는 거는 이제 특권계층 이런 거 없애고 이제 자유로운 상업을 실시하겠다. 상업 자유 의미가 없고 12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조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국가 재정을 한 곳으로 호조라고 하는 곳으로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을 강화시키고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14조 의정부에서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하겠다는 의미는 내각 왕 중심의 정치 아니라 내각 정심의 정심이 아니죠. 중심의 내각 내각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거는 이 개혁 정강 보여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각각 찾아내는 게 이게 시험 문제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거 14개조 개혁 정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런 거 반포하는 과정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 계속 배울게요. 인질로 잡혀있던 왕, 우리 고종이 또 이 갑신정변 세력들을 진압해달라고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할까? 또 청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면서 아까 베트남으로 가 있던 일부 세력도 돌아오면서 청군의 개입이 되면서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지만 3일 만에 실패하게 되면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부르기도 하죠. 3일 동안은 천하를 고령했지만 3일 만에 청군에 의해서 실패했다라고 해서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도 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 개화파는 여기 있는 김옥균, 박용호 이런 세력들은 일본, 미국 등으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우리는 갑신정변의 배경과 백hin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배경 상황과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직접적인 배경들은 여기 많죠. 자, 그리고 박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전개 과정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들이 주장했던 14개조 개혁정강에 대해서 거기 무슨 내용이 있고 그 개혁정강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14개조 개혁정강의 의미는 선생님이 나누어준 프린트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갑신정변의 먼저 의의는 당연히 프린터 보면 나와 있듯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 1조만 봐도 알 수 있죠. 1조만 봐도 개혁정강의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의의는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근대 국가를 수립하겠다. 신문제도 없고 그리고 왕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 중심이 정치를 하는 그리고 특권 계층도 없는 그런 정치를 실시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걸 수립하려고 하는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 전개되는 1894년에 전개되는 가보개혁에도 이 갑신정변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망명 갔던 아까 김옥균, 서재필 이런 애들이 돌아오면서 이후에 독립협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 독립협회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가보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게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연히 한계가 있었죠. 이 갑신정변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당연히 갑자기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그리고 청군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청프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빠지는 그런 틈을 타 일본 외교관이 군사적 지원하겠다고 딱 하는 타이밍에 이런 타이밍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엄청나게 부족했어.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행도 엄청나게 성급하게 하게 되고 자, 아까 일본 외교관이 군사력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군사력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게 되면서 실패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이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개혁운동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백성들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가 미흡했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동학 농민 운동은 동학 농민군들이 일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지가 엄청나게 미흡했다. 이런 한계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 제물포, 조약과 수륙이 각각 맺어지게 되었다는 거 배웠었죠? 자, 이 갑신정변이 진압된 이후에도 일본과 청나라 간의 계약이 또 맺어지게 됩니다. 이 한성조약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고 옆에 나오는 텐진조약이란 것은 일본과 청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게 나게 영향이 아까 이모군란의 결과처럼 엄청나게 중요를 하죠. 이거 꼭 암기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조일 간에 맺었던 한성조약은 자, 조선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한 게 일본인데 계속해서 뭐 군사적으로 지원하겠다 너희들 반란 일으켜라 막 이렇게 옆구리 팍팍 찔렀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지불한 배상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는 힘이 곧 상식이었어. 누가 힘이 강해? 일본이 힘이 강해. 일본이
우리도 피해 입었으니까 배상금 달라라고 하니까 힘이 상식인 사회에서 한성조약을 맺어서 배상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선은 일본과의 한성조약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나오는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텐진조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서 이제 조선에서 양군이 철수하자. 언제 이후로부터 다 들어와 있던 임오군란 이후에 다 들어와 있던 양군, 청군, 일본군이 이제 조선에서 다 철수하자. 하지만 이후에 만약에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파병할 기회가 있다면 꼭 누구라도 상호 통보해주자, 말해주자라고 하는 텐진조약을 맺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까 이모곤란, 갑신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고종은 청나라한테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해달라고 해요. 청나라가 고종의 구원 요청을 듣고 지금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과 청 사이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게 이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갑신정변의 한계를 배웠었고 그 영향으로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졌던 한성조약 그리고 일본과 청 사이에 맺어졌던 텐진조약을 배워보았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갑신정변의 한계와 영향을 배웠는데 이후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서양 열강들이 막 각축, 우리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기 시작해요.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자, 갑신정변 이후에도 청의 내정 간섭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청군이 또 조선에 별난 진압을 해 주었고 이 위기에서 살려 주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청군이 아까 빠져나간 상황에서 그 고문들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청군을 청의 내정 간섭이 이렇게 정치해라 저렇게 정치해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조선은 이런 청의 내정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이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해. 그래서 러시아 끌어들이면서 이 조러 비밀 협약, 조러 밀약이라고 하죠.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러 밀약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러시아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러시아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부동항 찾는 거라 그랬죠. 얼지 않는 항구 찾는 게 제일 목적이었는데 조선이 딱이야. 조선이 거기다가 먼저 접근해 오고 있어. 딱 러시아의 입맛에도 맞았겠죠. 그래서 러시아와 조선 점점에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그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영역 확대하고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서양의 누구? 영국이 있었어요. 영국. 영국이 이 러시아가 조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이 부동항을 찾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러시아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 들어와. 그게 조선의 거문도라고 하는 섬에 영국군이 오게 되는데 그걸 거문도 사건,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합니다. 1885년 갑신정변 다음 해죠. 1885년에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느 나라가? 영국이 뭘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조선 내에서 청나라, 아까 말했던 일본, 영국, 러시아, 지금 여러 나라들이 우리 조선을 두고 막 싸우고 시작하죠.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료에 나와 있듯이 2년 있다가 영국군이 벗어나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국에 의존하고 여기 청 있죠. 여기 러시아 있죠. 우리나라 조선은 외국에 의존하고 조선 땅에서 이런 서양 열강들이 막 신경전 벌이고 경쟁을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이제 우리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말고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중립국이 되자. 어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립국이 되자. 이런 논의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조선 중립화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 조선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정령 사건이 될 거고, 자, 조선 중립화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영국인 영사, 독일 영사였던 부들러, 조선에 있던, 그러니까 주한 독일 영사관이겠죠. 한국에 있는 독일 영사관 부들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들러의 이 조선은 중립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 육일춘인데 진이라고 적었네. 육일춘 지우개 여기 있다. 육일춘도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육일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에 배웠던 미국에 갔던 보빙사를 다녀온 인텔리 지식인층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우리도 서양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이 되자라고 하는 중립화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린터 18번에 나와 있는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국 방안을 건의하였고 6.1조는 열강이 보장하는 중립국을 구상하였다.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 나와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조선이 중립화되어야 된다.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어느 편도 들지 말고 중립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부들러, 6.1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갑신정변 이후 열강의 가축에서 중요한 거는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과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부들러 6.1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갑신정변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프린터 볼게요. 프린터 갑신정변 이후 정세 보면은 조선에서는 청해 내정 간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 이전에 개화정책 하면서 만들어졌던 통리 기무 아문이 있었죠. 이 통리 기무 아문을 이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좀 분할을 해요. 개화 정책을 추진할 통리 아문과 그리고 우리는 내부 정치할 내무 아문으로 나누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내무 아문을 이름을 내무부라고 바꿔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엔 국내 정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내무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무부를 설치를 하고 계속해서 80년대에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갑신정변의 뜻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화론고 그런 거 다 영향을 받아서 자주 외교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선 정부는 내무부 이런 거 만들고 자주 외교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해 내정 간섭이 계속되고 그리고 아까 김옥균을 일본 차관 빌려로 보냈듯이 재정 곤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선대원군을 보내게 되죠. 다시 조선으로 보내게 되고 그 대신에 우리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해서 청에서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군사력을 많이 쥐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외교와 내정을 간섭시키고 결국에 왕도 폐위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개화파가 어떻게 분화가 되었으며 그들이 각각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중요한 포인트로서 동도서기와 문명교화를 구분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들은 청나라의 양문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각각 본받으려고 노력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고 이 급진개화파, 아까 개화파 중에서 급진개화파가 어떤 상황에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그 배경들 보았었고 이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었고 그 사이에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주장했던 14개조 개혁 정강들의 내용은 어떻고 그들의 각각 의미가 어땠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갑신정변에 당연히 의의가 있었고 의의 뭐였죠? 청해 간섭에서 벗어나고 근대적 국가를 신분제도 없고 그런 특권 계층도 없는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고 한 정치개혁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실시되는 가부개혁과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의의가 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비도 부족했고 그에 따라서 성급하게 결항을 하면서 여기다가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우전했다는 한계가 있었고 엘리트층들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가 미흡해서 금방 3일 만에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까지 배웠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조선과 일본 간에 맺었던 한성조약의 내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일본과 청은 어떤 조약을 맺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양군 철수하고 파병할 때는 상호 통보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들의 각축 과정에서 조러밀약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러밀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고 영역 확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영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문도라고 하는 남쪽 끝에 있는 이 거문도라는 섬을 무단으로 군사 점령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외국에 휘둘리지 말자, 우리도 중립화 선언을 하자, 중립국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독일 영사관, 외교관이었던 부들라가 주장한 중립화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유길준이 주장한 중립화론이 있었다. 부들러, 유길준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위로부터의 갑신정변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일으켰던 동학농민운동을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